5년 전 추석을 앞두고 벌초하러 간 아들이 사라졌습니다. 경찰은 수사를 멈췄고 세상은 아들을 잊으라 했죠. 하지만 어미는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모두가 등을 돌린 그곳에서 아들을 집어삼킨 거대한 진실을 향한 한 어머니의 외로운 싸움이 시작됩니다. 끝까지 지켜봐 주세요. 시간이 약이라는 말, 저는 그 말을 믿지 않아요. 5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지만 제 시간은 그날에 멈춰 있거든요. 해가 뜨고 지는 것은 그저 하늘의 일일 뿐, 제 마음속에는 여전히 그날의 서늘한 아침 공기가 떠돌고 있어요. 매일 아침 눈을 뜨면 저는 습관처럼 밥을 세 공기 펐어요. 남편의 것, 그리고 우리 큰아들 지훈이의 것, 마지막으로 제 것. 텅 빈 식탁에 나란히 놓인 밥그릇 세 개를 보면 금방이라도 현관문이 열리며 어머니 저 왔어요 하는 지훈이의 목소리가 들릴 것만 같았죠. 하지만 들려오는 건 언제나 무거운 침묵뿐이었어요. 우리 집은 청주의 한적한 동네에 있어요. 거실 창문 너머로는 멀리 산자락이 보이는데 그 산 어딘가에 우리 가족의 선산이 있죠. 남편이 묻혀 있고 언젠가 저도 돌아가야 할 곳. 그리고 우리 지훈이가 마지막으로 향했던 곳. 저는 매일 그 산을 바라봐요. 희망과 절망이 뒤섞인 눈으로 언젠가는 저 산이 제 아들을 돌려주리라는 부질없는 믿음을 품고서요. 사람들은 이제 그만 잊으라고 해요. 5년이면 강산도 변할 시간이라고, 이제 그만 아들을 가슴에 묻으라고들 하죠. 하지만 어떻게 잊을 수 있겠어요. 제 살을 떼어낸 자식인데 제게 5년은 하루를 5,000번 반복한 것과 같아요. 모든 것이 생생해요. 마치 어제 일처럼. 딱 5년 전 추석을 며칠 앞둔 그날 아침이었어요. 가을 햇살이 유난히 따스하게 느껴지는 날이었죠. 그날 밤 저는 아주 불길한 꿈을 꿨어요. 몇 년 전 먼저 세상을 떠난 남편이 꿈에 나왔는데 얼굴이 온통 시커멓고 아무 말 없이 저를 내려다보기만 하는 거예요. 얼마나 섬뜩했는지 새벽부터 잠이 깨서 심장이 두근거렸죠. 아침 일찍 지훈이가 서울에서 내려왔어요. 시립박물관에서 학예사로 일하는 우리 아들은 참 반듯하고 책임감 강한 아이였어요. 추석 전 벌초는 장남의 돌이라며 아무리 바빠도 한 번도 걸은 적이 없었죠. 제가 꿈자리가 사나워서 그런지 마음이 영 불안해서 서울 사는 동생 민수 오면 같이 가라고, 혼자 가기엔 산이 너무 외지고 험하다고 뜯어말렸어요. 하지만 지훈이는 괜찮다며 웃더군요. 동생은 직장일로 바쁜데 굳이 오라 할 것 없다고, 혼자 다녀와도 점심 먹기 전에는 충분히 돌아올 수 있다고 저를 안심시켰어요. 그 아이의 다정한 미소를 보니 제 걱정이 괜한 기우인 것만 같았죠. 제가 아들의 등을 떠밀면서도 그래도 조심해라, 꼭 조심해야 한다 하고 몇 번이나 다짐을 받았어요. 그때였어요. 우리 집게 마루가 이상하게 굴기 시작한 게요. 평소에는 얌전하던 녀석이 지훈이가 나가려 하자 현관문을 막아서며 낑낑거리고 바짓가랑이를 물고 늘어지는 거예요. 꼭 자기도 데려가 달라고 시위하는 것처럼요. 지훈이가 마루야, 아빠 금방 다녀올게. 집 잘 지키고 있어 하고 겨우 떼어놓고 문을 나섰죠. 지금 생각해보면 그건 분명 불길한 징조였어요. 말 못하는 짐승도 무언가 느끼고 있었던 거죠. 지훈이를 보내고 집을 치우는데 텔레비전 아침 뉴스에서 충주 근방에 대규모 복합문화단지 건설 계획이 발표되었다는 소식이 스치듯 지나갔어요. 지질 조산이 뭐니 하는 말들이 나왔지만 그때는 그게 우리 가족의 운명을 송두리째 바꿔놓을 줄은 꿈에도 몰랐죠. 그냥 우리 선산 근처에도 뭔가 생기는구나 하고 무심하게 넘겼을 뿐이에요. 아들이 떠나고 저는 점심 준비를 시작했어요. 지훈이가 좋아하는 된장찌개를 보글보글 끓이고 고등어도 노릇하게 구웠죠. 아들이 돌아오면 따뜻한 밥 한 끼 먹여야겠다는 생각에 마음이 분주했어요. 12시가 지나고 1시가 되었는데도 아들은 돌아오지 않았어요. 차가 막히나? 아니면 일이 생각보다 늦어지나?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려 했었어요.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아침에 느꼈던 그 섬뜩한 불안감이 다시 스멀스멀 피어오르기 시작했어요. 저는 전화기를 들고 아들 번호를 눌렀어요.
신호는 가는데 받지를 않는 거예요. 한 번, 두 번, 10번, 20번이 넘어가도 전화기 저편에서는 지겨운 통화음만 반복될 뿐이었죠. 심장이 쿵쾅거리기 시작했어요. 된장찌개는 차갑게 식어버렸고 제 속은 새까맣게 타들어갔어요. 뭔가 잘못되었다는 확신이 들었어요. 저는 겉옷을 되는 대로 걸치고 차키를 챙겨 집을 나섰어요. 선산으로 가는 길은 익숙했지만 그날따라 유난히 길고 낯설게 느껴졌어요. 청주 시내를 벗어나 충주로 향하는 국도를 달리는데 창밖에 평화로운 가을 풍경이 눈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제발, 제발 아무 일도 없게 해달라고 신이란 신에게 전부 빌고 또 빌었죠. 선산 입구에 도착했을 때 저는 아들의 차를 발견했어요. 길가에 반듯하게 주차된 차를 보니 안도의 한숨이 나오려다 이내 더 큰 불안감에 휩싸였어요. 차가 여기 있는데 아이는 어디에 있단 말인가. 저는 떨리는 손으로 차문을 열어보려 했지만 문은 잠겨 있었어요. 창문 너머로 안을 들여다본 순간 제 심장은 바닥으로 곤두박질 쳤어요. 조수석에 아들의 휴대폰이 놓여 있었거든요. 이 산골에 휴대폰도 없이 들어갔다고? 그럴 리가 없는데. 이제 남은 방법은 하나뿐이었어요. 제가 직접 산에 올라가 보는 것. 남편이 살아있을 땐 함께 오르던 길이었지만 혼자 오르기엔 가파르고 험한 길이었죠. 하지만 그때는 두려울 겨를도 없었어요. 아들을 찾아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어요. 등산화도 아닌 낡은 단화를 신은 채 저는 미친 사람처럼 산길을 헤치며 올라갔어요. 나뭇가지에 옷이 찢기고 얼굴이 긁혔지만 아픈 줄도 몰랐죠. 숨이 턱까지 차오르고 다리가 후들거릴 때쯤 마침내 할아버지, 할머니, 그리고 남편이 잠들어 있는 가족 묘역에 도착했어요. 그리고 저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고 말았죠. 제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너무나도 끔찍했어요. 여름 내 무성하게 자란 잡초들이 그대로였어요. 아들은 벌초를 하러 온 건데 낯질 한번 하지 않은 것처럼 보였어요. 아들은 일을 시작조차 하지 않은 거예요.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그때 제 눈에 무언가 이상한 것이 들어왔어요. 묘역 주변 흙바닥에 등산화 발자국들 사이에 어울리지 않는 구두 발자국이 여러 개 찍혀 있었어요. 이런 험한 산에 누가 구두를 신고 온단 말인가. 그리고 저는 그것을 보고야 말았어요. 묘역 한쪽에서 시작된 무언가를 질질 끌고 간 듯한 자국. 그 자국은 묘역을 지나 더 깊은 산속 수십 년 전 폐광이 되어 아무도 찾지 않는 낡은 광산 쪽으로 이어져 있었어요. 이건 사고가 아니었어요. 누군가 우리 아들을. 저는 더 이상 생각할 수가 없었어요. 머릿속이 새하얗게 비어버렸죠. 제 입에서 어떤 소리가 터져 나왔는지도 기억나지 않아요. 온 산을 뒤흔드는 짐승의 울부짖음 같은 비명이 터져 나왔을 뿐. 그 비명은 메아리가 되어 되돌아왔고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버렸어요. 그날 제 세상은 그렇게 무너져 내렸어요. 산에서 어떻게 내려왔는지 기억이 잘 나지 않아요. 정신을 차렸을 땐 이미 제 손이 마을 이장님 댁 전화기를 붙들고 있었죠. 제 목소리가 제 목소리 같지 않았어요. 사람 살려달라고, 우리 아들 좀 찾아달라고 거의 울부짖었던 것 같아요. 김영철 이장님은 제 평생을 봐오신 분이에요. 제 목소리만 듣고도 보통 일이 아님을 직감하셨죠. 곧바로 경찰에 신고하고 마을 방송으로 사람들을 불러 모으겠다고 하셨어요. 그날 밤 저는 뜬 눈으로 샜어요. 마루가 제 곁에 바싹 붙어 떠나지 않았죠. 녀석의 따뜻한 체온이 아니었다면 저는 아마 그 길고 어두운 밤을 견뎌내지 못했을 거예요. 다음 날 새벽 동이 트자마자 공식적인 수색이 시작됐어요. 경찰차 2대와 119 구조대 트럭이 도착했고 이장님의 연락을 받은 마을 남자들이 저마다 작업복 차림으로 모여들었죠. 저는 그들 앞에 서서 어젯밤 제가 봤던 것들을 떨리는 목소리로 설명했어요. 벌초가 되지 않은 무덤, 이상한 구두 발자국, 그리고 폐광으로 향하던 끌린 자국까지. 어떤 경찰은 제 말을 심각하게 받아 적었지만 어떤 젊은 경찰의 눈에는
그저 늙은 어미의 히스테리 정도로 여기는 듯한 표정이 스쳐 지나갔어요. 저는 상관하지 않았어요. 지금은 누구의 동정도 의심도 중요하지 않았으니까요. 오직 아들을 찾아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죠. 김 이장님이 앞장서고 구조대와 마을 사람들이 그 뒤를 따랐어요. 저와 마루도 함께였죠. 어제는 공포에 질려 정신없이 올랐던 산길이었지만 오늘은 조금 달랐어요. 희망이라는 작은 불씨가 있었기 때문일까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함께 찾아주는데 분명 우리 지훈이를 찾을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스스로를 그렇게 다독였어요. 수색은 제가 마지막으로 봤던 그 묘역에서 시작됐어요. 경찰들은 현장을 통제하고 증거를 찾기 시작했죠. 하지만 전문적인 그들의 눈에도 별다른 것은 보이지 않는 모양이었어요. 시간이 흐를수록 사람들 얼굴에 실망감이 번져갔죠. 바로 그때였어요. 제 옆에 얌전히 붙어 있던 마루가 갑자기 맹렬하게 짖기 시작하더니 수색대와는 다른 방향으로 뛰쳐나가는 거예요. 녀석은 묘역에서 조금 떨어진 커다란 바위 근처로 달려가 앞발로 미친 듯이 흙을 파헤치기 시작했어요. 마루야, 이리 와. 제가 소리쳤지만 녀석은 듣은 척도 안 했어요. 구조대원 한 명이 위험할 수 있습니다. 아주머니 하며 저를 말렸지만 저는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어요. 저곳에 무언가 있다는 것을. 저는 사람들을 해치고 마루에게 달려갔어요. 녀석이 파헤친 흙더미 속에서 무언가 파란색 천조각 같은 것이 보였어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그것을 조심스럽게 꺼내 들었죠. 그것은 우리 지훈이의 것이었어요. 아들이 늘 메고 다니던 파란색 등산 가방의 어깨끈이었죠. 누군가 날카로운 것으로 잘라낸 듯 단면이 거칠었고 흙먼지 속에서도 선명한 검붉게 말라붙은 핏자국이 묻어 있었어요. 그걸 본 순간 제 머릿속에서 희망이라는 단어가 산산조각 났어요. 이건 명백한 증거였어요. 우리 아들에게 끔찍한 일이 일어났다는 부정할 수 없는 증거. 그 가방끈 하나가 모든 분위기를 바꿔놓았어요. 이제 누구도 제 말을 늙은이의 노망으로 치부하지 않았죠. 수색대는 즉시 제가 말했던 폐광 쪽으로 방향을 돌렸어요. 수십 년간 사람의 발길이 끊겨 덩굴로 뒤덮인 폐광 입구는 음산하기 짝이 없었어요. 그리고 우리는 거기서 또 하나의 이상한 점을 발견했죠. 낡고 녹슨 폐광 입구 철문 위로 반짝이는 새 자물쇠가 달려 있는 거예요. 누가 왜 이곳을 잠가 놓았을까요? 구조대원들이 절단기로 자물쇠를 끊어내자 삐걱거리는 소름 끼치는 소리와 함께 철문이 열렸어요. 안에서는 퀴퀴한 곰팡내와 축축한 흙냄새가 훅 끼쳐 나왔죠. 손전등 불빛 몇 개가 어둠 속을 비추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입구에서 얼마 들어가지 않은 곳, 축축한 바닥 위에서 찢어지고 흙투성이가 된 지훈이의 지갑이 발견됐어요. 지갑 안에는 신분증과 카드 몇 장이 그대로 있었죠. 돈만 사라진 채로요. 이제 모든 것이 명확해졌어요. 우리 아들은 여기서 강도를 당했고 어쩌면 이 깊고 어두운 광산 어딘가에 저는 차마 다음 생각을 이어갈 수가 없었어요. 바로 그 순간이었어요. 등 뒤에서 수풀이 부서지는 소리와 함께 전혀 예상치 못한 사람들이 나타난 것은 말쑥한 양복 차림의 남자 대여섯 명이었어요. 이런 험한 산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반짝이는 구두를 신은 남자들이었죠. 그들은 마치 이곳이 자기 안방인 것처럼 거침없이 우리에게 다가왔어요. 가장 앞장선 남자가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죠. 자신들은 이 일대 부지를 매입한 건설사의 직원들이라고. 지금 이곳은 사유지이며 지질 조사를 위해 외부인 출입을 통제하고 있으니 당장 모두 나가달라고요. 김 이장님이 버럭 화를 냈어요. 지금 사람이 실종돼서 수색 중인데 무슨 소리냐고. 여긴 대대로 우리 마을 사람들이 드나들던 산이라고 맞섰죠. 하지만 그 남자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경찰에게 다가가 서류 몇 장을 보여주며 법적으로 자신들의 권리를 주장했죠. 그들의 태도는 너무나 당당하고 위압적이었어요. 마치 사람 목숨보다 자신들의 땅이 더 중요하다는 듯이요.
저는 그때 처음으로 거대한 벽과 마주한 듯한 무력감을 느꼈어요. 평범한 시골 마을 사람들과 돈과 법을 무기 삼은 그들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거대한 계급이 존재했죠. 산에서 내려온 후 모든 것이 이상하게 돌아가기 시작했어요. 경찰의 태도가 하룻밤 사이에 돌변했거든요. 처음에는 적극적으로 협조하던 담당 형사가 갑자기 전화를 피하기 시작했어요. 며칠 뒤 경찰서에서 온 공식적인 답변은 저를 절망에 빠뜨렸죠. 발견된 가방끈과 지갑만으로는 강력 사건으로 단정하기에 증거가 불충분하며 단순 가출이나 실족 사고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일단 공식 수색을 중단한다는 거였어요. 기가 막혀서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핏자국이 묻은 가방끈과 텅 빈 지갑이 증거가 아니면 도대체 무엇이 증거란 말인가요? 저는 경찰서에 쫓아가 울고불고 매달렸지만 그들은 요지부동이었어요. 그들의 싸늘한 눈빛 뒤에 어제 산에서 봤던 그 양복 입은 남자들의 그림자가 어른거리는 것만 같았죠. 저를 돕던 사람들도 하나둘씩 등을 돌리기 시작했어요. 김 이장님은 어느 날 밤 술에 취해 저희 집에 찾아와 미안하다고 더 이상 나서지 말라는 협박 전화를 받았다고 고백했어요. 이 사건을 취재하던 지역 신문의 젊은 기자 이동진 씨도 갑자기 다른 부서로 발령이 났다는 소식이 들려왔죠. 수색을 도왔던 전직 산악구조대원 최강민 씨는 가게 유리창이 박살나는 일을 겪었다고 해요. 보이지 않는 손이 우리 아들과 관련된 모든 것을 세상에서 지워버리려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그 압박은 마침내 제 목을 조여오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 아침 아무런 예고 없이 전기가 끊겼어요. 한전에서는 기술적인 문제라고 했지만 며칠이 지나도 복구되지 않았죠. 그 다음엔 수도가 끊겼고요. 밤이 되면 낯선 검은 차가 집 앞 골목에 몇 시간이고 서 있다가 사라지곤 했어요. 그들은 저를 감시하고 있었어요.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입을 다물라고 그렇게 온몸으로 협박하고 있었던 거죠. 한때는 정겹던 마을 전체가 공포에 휩싸였어요. 이웃들은 저를 만나면 안쓰러워하면서도 슬금슬금 피하기 시작했죠. 그들의 두려움을 이해 못하는 건 아니었어요. 하지만 그럴수록 저는 세상에 홀로 남겨진 기분이었어요. 그날 밤도 전기는 들어오지 않았어요. 저는 촛불 하나의 의지에 캄캄한 거실에 앉아 있었죠. 창밖을 내다보니 어김없이 그 검은 차가 서 있었어요. 모든 희망이 사라진 것 같았어요. 아들을 잃고 세상으로부터 버림받은 기분. 그때 마루가 제 무릎에 머리를 기대며 가만히 저를 올려다보더군요. 녀석의 까만 눈동자에 흔들리는 촛불과 함께 제 처참한 모습이 비쳤어요. 저는 마루를 끌어안았어요. 슬픔을 넘어선 뜨거운 분노가 속에서부터 치밀어 올랐어요. 이대로는 안 된다고. 내 아들을 이렇게 있게 내버려 둘 수는 없다고. 그 어둠 속에서 저는 처음으로 다짐했어요. 절대로 포기하지 않겠다고요. 그 칠흑 같던 밤, 제 안에서 무언가 단단하게 굳어지는 것을 느꼈어요. 눈물은 말랐고 슬픔이 있던 자리에는 차갑고 서늘한 분노가 자리 잡았죠. 그들은 저를 혼자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늙고 힘없는 여자 하나쯤이야. 겁주고 가둬두면 제 풀에 지쳐 쓰러질 거라고 여겼겠죠. 하지만 그들은 틀렸어요. 어미는 자식을 위해서라면 세상 그 무엇보다 강해질 수 있다는 걸 그들은 몰랐던 거예요. 다음 날부터 저는 싸움을 준비했어요. 겉으로는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죠. 여전히 전기와 수도는 끊겨 있었고 밤이 되면 어김없이 검은 차가 집 앞을 지켰어요. 저는 그들의 감시를 역이용하기로 마음먹었죠. 낮에는 일부러 더 무기력한 척 넋이 나간 사람처럼 마당에 앉아 멍하니 시간을 보냈어요. 그들이 저를 완전히 방심하게 만들어야 했거든요. 하지만 밤이 되면 저는 다른 사람이 되었어요. 촛불 한 자루의 의지에 저는 아들의 방으로 들어갔죠. 아들의 채취가 희미하게 남아있는 그 방에서 저는 처음으로 탐정이 되기로 결심했어요. 무엇부터 시작해야 할까? 경찰도 이장님도 그 누구의 도움도 받을 수 없는 상황. 제가 가진 단서는 아들이 남긴 물건들 뿐이었어요. 저는 아들의 책상 서랍을 열고 책장을 샅샅이 뒤졌어요.
지훈이는 박물관 학예사답게 방에 책이 참 많았어요. 특히 역사, 그 중에서도 도자기와 고미술에 관한 책들이었죠. 한 권 한 권 넘겨보는데 유독 아들의 손때가 많이 묻은 책이 눈에 띄었어요. 고려청자의 미학이라는 낡은 책이었죠. 책 안에는 아들의 글씨로 빼곡하게 메모가 적혀 있었어요. 특정 유물의 출토 지역, 양식의 특징 같은 전문적인 내용들이었죠. 그러다 문득 책갈피처럼 꽂혀 있던 노트 한 장을 발견했어요. 미발굴 유적지 보존의 중요성에 대하여 라는 제목 아래 아들은 이렇게 써놓았어요. 개발 논리에 밀려 사라지는 역사의 흔적들. 특히 충주 일대에는 아직 학계에 보고되지 않은 고려시대 고분군이 산재해 있을 가능성이 높다. 체계적인 조사가 시급하다. 그 글을 읽는 순간 제 머릿속에서 흩어져 있던 퍼즐 조각들이 탁 하고 맞춰지는 느낌이었어요. 건설사, 폐광, 구두를 신은 남자들, 그리고 학예사였던 우리 아들. 그래, 이건 단순한 강도 사건이 아니었어. 그들은 도굴꾼이었던 거예요. 그 대규모 복합 문화단지 건설이라는 건 아마도 진짜 목적을 숨기기 위한 눈속임이었을 테고요. 우리 아들은 그들의 범죄 현장을 목격했기 때문에 입을 막기 위해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이제야 모든 것이 설명되었죠. 그들이 왜 그렇게 필사적으로 수색을 막고 증거를 없애고 저를 고립시키려 했는지. 아들은 돈 몇 푼 때문에 희생된 게 아니었어요. 아들은 자신이 그토록 지키고 싶어 했던 우리 역사의 흔적 때문에 희생된 거였어요. 저는 밤새 아들이 남긴 책과 노트를 전부 읽었어요. 그리고 날이 밝자마자 저는 위험을 무릅쓰고 집을 나섰죠. 감시하는 자들의 눈을 피하기 위해 이른 새벽 뒷산의 작은 오솔길을 이용했어요. 제 목적지는 김영철 이장님 댁이었어요. 이장님은 며칠 사이 부쩍 수척해진 제 모습을 보고 깜짝 놀라셨죠. 저는 더 이상 울며 매달리는 약한 모습이 아니었어요. 저는 이장님 앞에 아들의 노트를 펼쳐놓고 지난밤 제가 세운 가설을 차분히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이건 도굴 사건이라고. 우리 선산 근처에 분명 고려시대 고분들이 있고 건설사는 그것을 노리고 있는 거라고요. 처음에는 반신반의하던 이장님의 표정이 제 설명이 이어질수록 점점 굳어졌어요. 그리고 제 이야기가 끝났을 때 이장님은 깊은 한숨과 함께 무릎을 탁 치셨죠. 돌아가신 이장님 아버님께 어릴 적부터 들었던 이야기가 있다고요. 우리 선산 너머 폐광자리가 옛날부터 명당이라 귀한 분들 무덤이 많다는 뜬소문이 파다했다는 거예요. 그저 전설처럼 내려오던 이야기라 잊고 있었는데 제 말을 들으니 모든 게 아귀가 맞는다는 거였죠. 제 가설이 마을의 오래된 구전과 만나면서 힘을 얻기 시작했어요. 이장님은 제 손을 꼭 잡으셨어요.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겠다고, 마을의 역사를 도둑맞게 내버려 둘 수는 없다고요. 그 순간 저는 처음으로 혼자가 아니라는 위안을 얻었어요. 그리고 그날 밤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어요. 늦은 밤 방문 아래로 작은 종이 쪽지 하나가 슥 밀려 들어왔어요. 떨리는 손으로 펼쳐보니 서툰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죠. 아드님, 살아있습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심장이 멎는 것 같았어요. 살아있다니, 우리 지훈이가 살아있다니. 쪽지 뒷면에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누가 보냈는지 알 수 없었지만 저는 직감했죠. 그 건설사 안에도 아직 양심을 가진 사람이 한 명은 남아있다는 것을. 며칠 뒤에는 더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낡은 공중전화에서 걸려온 전화 한 통. 기계로 변조된 목소리는 아주 짧고 빠르게 말했어요. 지역 경찰 몇몇이 건설사 돈을 받았다고. 하지만 그들 중에도 당신을 도우려는 사람이 있다고. 때가 되면 다시 연락하겠다는 말만 남기고 끊겼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저를 돕는 사람들이 움직이기 시작한 거예요. 저는 더 이상 피해자가 아니었어요. 저는 조용한 전쟁의 중심에 서 있었죠. 저는 두려움을 완전히 떨쳐냈어요. 대신 제 안에는 강철 같은 확신과 자신감이 차올랐죠. 그날 밤부터 저는 모든 것을 기록하기 시작했어요. 집 앞을 지키는 검은 차의 번호판,
차종, 교대 시간, 마을을 드나드는 낯선 얼굴들, 이장님을 통해 알게 된 건설사의 이름과 관련된 인물들, 그리고 아들의 노트에 있던 정보들을 종합해 저는 커다란 종이 위에 선산 일대의 지도를 그리기 시작했어요. 묘역, 폐광, 그리고 주변의 오솔길과 도로까지. 촛불 아래 제 손에 들린 펜은 더 이상 슬픔을 기록하는 도구가 아니었어요. 그것은 제 아들을 되찾고 우리 조상들의 유산을 지키기 위한 반격의 무기였어요. 저는 알고 있었어요. 이 길고 외로운 싸움이 이제 막 시작되었다는 것을. 제가 세운 계획의 밑그림은 있었지만 그것은 여전히 희미하고 막연했어요. 거대한 벽 앞에서 계란 하나를 들고 서 있는 심정이었죠. 무엇을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막막하던 바로 그 밤이었어요. 낡은 서랍 속에 넣어두었던 인터넷도 되지 않는 구형 휴대폰이 희미한 진동과 함께 울린 것은요. 심장이 쿵하고 내려앉았어요. 발신자 표시 제한. 그 목소리였어요. 기계로 변조된 차갑지만 다급함이 묻어나는 목소리. 시간이 없습니다. 그 한마디가 제 모든 사고를 정지시켰어요. 그들이 아드님을 다른 곳으로 옮길 계획입니다. 더는 이곳에 두는 것이 위험하다고 판단한 것 같아요. 아마도 마지막이 될 겁니다. 마지막이라는 말이 비수처럼 날아와 가슴에 밝혔어요. 그 말의 의미를 모를 수가 없었죠. 제 아들의 목숨이 경각에 달려 있었어요. 전화는 그것뿐이었어요. 더 물어볼 틈도 없이 일방적으로 끊겼죠.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것 같았어요. 이대로 아들을 잃을 수는 없었어요. 저는 미친 사람처럼 겉옷을 챙겨 입고 밖으로 나갔어요. 집 앞을 지키던 검은 차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이었죠. 저는 어둠을 틈타 캄캄한 시골길을 죽으림을 다해 달렸어요. 목적지는 단 한 곳, 김 이장님 댁이었죠. 한밤중에 들이닥친 저를 보고 이장님 내외는 기겁을 하셨지만 제 얼굴에 서린 절박함을 보고는 이내 상황의 심각성을 알아차리셨어요. 저는 이장님 앞에서 숨을 헐떡이며 방금 받은 전화 내용을 전했어요. 제 이야기를 듣는 이장님의 얼굴도 하얗게 질려갔죠. 이장님은 잠시 깊은 생각에 잠기시더니 조용히 전화기 몇 군데에 전화를 거셨어요. 30분쯤 지났을까요? 이장님 댁으로 두 사람이 더 도착했어요. 한 명은 갑자기 다른 부서로 발령이 났다던 젊은 기자 이동진 씨였고, 다른 한 명은 가게 유리창이 박살나는 일을 겪었다던 전직 산악 구조대원 최강민 씨였어요. 그들은 협박에 못 이겨 한 발 물러서 있었지만 제 아들의 소식을 잊지는 못하고 있었던 거죠. 이장님의 연락을 받고 한달음에 달려와 준 거예요. 그렇게 그날 밤 이장님 댁 사랑방에서 저희 네 사람의 비밀스러운 회의가 시작됐어요. 촛불 하나에 의지한 채 우리는 머리를 맞댔죠. 제가 그린 허술한 지도가 탁자 위에 펼쳐졌어요. 저는 제가 알아낸 모든 것, 도굴꾼들의 정체에 대한 추측과 아들의 역할, 그리고 방금 받은 결정적인 정보까지 모두 털어놓았어요. 가장 먼저 입을 연 것은 최강민 씨였어요. 산악 구조대원이었던 그는 지도를 훑어보더니 한 지점을 손가락으로 가리켰죠. 길은 하나뿐입니다. 그들이 아드님을 트럭에 태워 옮긴다면 반드시 이 길을 지나야 해요. 길 양쪽은 가파른 산비탈이라 다른 곳으로 빠져나갈 수도 없고요. 그의 눈이 전문가답게 번뜩였어요. 그의 말을 들은 이동진 기자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을 받았어요. 그 길을 막아야 합니다. 하지만 대놓고 막으면 그들이 눈치채고 계획을 바꿀 수 있어요. 뭔가 그럴듯한 명분이 필요합니다. 바로 그때 김 이장님이 주먹으로 탁자를 내리쳤어요. 있지. 명분이 왜 없어? 이장님의 목소리에 전에 없던 힘이 실려 있었어요. 마침 며칠 뒤가 우리 마을 가을거디 축제 날이야. 해마다 마을 사람들이 농산물 내다 팔고 음식도 나눠 먹는 작은 잔치인데 올해는 좀 크게 벌인다고 하면 되지. 이장님의 제안은 기가 막혔어요. 축제를 핑계로 길목에 장터를 열고 농기계들을 가져다 놓으면 자연스럽게 길을 막을 수 있다는 거였죠. 합법적인 방법으로 누구의 의심도 사지 않고요.
계획에 윤곽이 잡혔어요. 최강민 씨가 길을 막는 최적의 지점과 방법을 정하고 이장님이 마을 사람들을 동원해 축제를 준비하고 이동진 기자는 결정적인 순간에 서울에 있는 언론사 동료들에게 연락해 현장을 덮치게 만들기로 했죠. 그리고 저는 이 모든 계획의 중심에서 정보를 전달하고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는 역할을 맡았어요. 다음 날 이장님은 마을 회관으로 믿을 만한 어르신들과 청년들을 조용히 불러 모았어요. 처음 계획을 들은 사람들의 얼굴에는 두려움이 가득했어요. 거대한 건설사와 부패한 권력을 상대로 싸운다는 건 평범한 농민들에게는 상상도 못할 일이었으니까요. 한 어르신은 우리가 뭘 할 수 있겠냐며 고개를 젓기도 했죠. 분위기가 가라앉으려던 순간 제가 앞으로 나섰어요. 저는 더 이상 눈물을 흘리지 않았어요. 대신 지난 며칠간 겪었던 일들과 제 아들이 왜 사라져야 했는지, 그들이 노리는 것이 무엇인지 떨리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이야기했어요. 이건 이제 제 아들 하나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저들이 파헤치려는 것은 우리 조상님들의 뼈이고 저들이 짓밟으려는 것은 우리 마을의 역사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눈을 감으면 다음엔 우리 자식들이 살아갈 터전마저 빼앗길지 모릅니다. 제 말이 끝나자 회관 안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어요. 그리고 그 침묵을 깬 것은 가장 나이가 많은 박노인이었어요. 이장 말대로 합시다. 내 평생 이 땅에서 농사만 짓고 살았는데 내 눈앞에서 도둑놈들이 조상님 무덤 파헤치는 꼴은 못 보겠구먼. 그 한마디가 도화선이 되었어요. 여기저기서 맞소. 같이 싸웁시다. 하는 고함이 터져나왔죠. 두려움은 분노로, 분노는 뜨거운 연대감으로 바뀌고 있었어요. 그때부터 모든 것이 일사천리로 진행됐어요. 사람들은 저마다 자신들이 할 수 있는 일을 들고 나섰죠. 트랙터를 가진 사람은 길을 막는 데 쓰라고 선뜻 내놓았고, 부녀회에서는 축제 음식을 준비하며 사람들을 모으기로 했어요. 젊은 청년들은 망을 보며 낯선 차량의 움직임을 감시했죠. 평생 농사만 짓던 그들의 지혜는 놀라웠어요. 안개가 가장 짙어서 시야 확보가 어려운 새벽 시간을 노리자 트랙터를 기역자로 배치해서 트럭이 후진도 못하게 만들자는 등 전문가 못지않은 아이디어들이 쏟아져 나왔죠. 모든 것이 준비되었어요. 작전 전날 밤, 마을은 이상할 정도로 고요했죠. 하지만 그 고요함 속에는 뜨거운 결의가 흐르고 있었어요. 저는 제 방 창가에 서서 어둠에 잠긴 마을 길을 내려다보았어요. 길모퉁이에는 내일 아침을 기다리는 트랙터의 육중한 실루엣이 보였죠. 저는 품속에서 아들의 피 묻은 가방끈을 꺼내 꼭 쥐었어요. 이제 저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어요. 제 등 뒤에는 조상들의 땅을 지키려는 의지로 뭉친 위대한 마을 사람들이 함께 서 있었으니까요. 내일 길고 길었던 싸움의 끝이 보일지도 몰라요. 그날 새벽의 공기는 유난히 차고 맑았어요. 동쪽 하늘이 희미하게 밝아올 무렵 우리 마을은 이미 깨어 있었죠. 겉보기에는 영락없는 가을거디 축제를 준비하는 모습이었어요. 길가에는 부녀회에서 내놓은 음식 갑 한 대가 들어섰고 한쪽에서는 마을 청년들이 트랙터와 경운기를 이리저리 옮기며 자리를 잡고 있었죠. 하지만 그 활기찬 풍경 속에는 칼날 같은 긴장감이 흘렀어요. 모두의 눈빛은 웃고 있었지만 귓가는 저 멀리 도로 끝을 향해 곤두서 있었거든요. 우리 모두는 알고 있었어요. 오늘 우리는 단순한 축제를 여는 게 아니라 아들 하나를, 그리고 우리 마을의 자존심을 되찾기 위한 전쟁을 치른다는 것을요. 저는 마을 입구가 가장 잘 보이는 언덕배기에 서 있었어요. 제 옆에는 김 이장님과 최강민 씨, 그리고 이동진 기자가 함께였죠. 제 손에는 아들의 낡은 파란색 가방끈이 땀으로 축축하게 젖어들고 있었어요. 시간이 흐르고 마침내 저 멀리서 헤드라이트 불빛 두 개가 다가오는 것이 보였어요.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죠. 내부 고발자가 알려준 것과 똑같은 덮개가 씌워진 낡은 화물 트럭이었어요. 이장님이 낮은 목소리로 무전기에 말했어요. 온다. 준비들 혀. 그 말을 신호로 길목에 마지막으로 서 있던 경운기가 우연을 가장해 시동이 꺼지며 길을 완전히 막아버렸어요. 트럭은 꼼짝없이 덫에 갇힌 셈이었죠.
끼익 하는 날카로운 브레이크 소리와 함께 트럭이 멈춰섰어요. 운전석과 조수석에서 험악한 인상의 남자 둘이 내렸죠. 그들은 길을 막은 경운기를 보더니 온갖 쌍욕을 퍼부으며 비키라고 소리쳤어요. 하지만 경운기 주인인 박노인은 귀가 어두운 척 시치미를 뗄 뿐이었죠. 남자들은 상황이 뜻대로 되지 않자 길가에 모여 있는 마을 사람들에게로 시선을 돌렸어요. 이것들 봐라. 단체로 약 먹었나. 길 안 비켜? 한 놈이 소리치며 사람들에게로 위협적으로 다가왔어요. 하지만 수십 명의 마을 사람들은 그저 묵묵히 그들을 노려볼 뿐이었죠. 마치 거대한 산처럼 꿈쩍도 하지 않는 침묵의 벽이었어요. 평생 흙만 파고 살아온 사람들의 얼굴에 서린 그 무뚝뚝하고 강인한 표정 앞에서 욕설을 퍼붓던 남자들도 순간 주춤하는 것 같았어요. 바로 그때였어요. 제 발치에 얌전히 엎드려 있던 마루가 갑자기 용수철처럼 튀어나가 트럭을 향해 달려간 것은요. 녀석은 미친 듯이 지저대며 트럭의 짐칸 철문을 앞발로 긁어대기 시작했어요. 컹컹 울리는 녀석의 짖음은 단순한 소리가 아니었어요. 저 안에 있다고, 내가 찾던 주인이 저 안에 있다고 온몸으로 외치는 절규였죠. 마루의 그 모습을 본 순간 제 안에 있던 마지막 이성의 끈이 끊어졌어요. 저는 언덕을 달려내려가며 목이 터져라 소리쳤어요. 우리 지훈이, 내 아들이 저 안에 있어요. 저 안에 내 아들이 있단 말이에요. 제 절규는 신호탄이 되었어요. 저를 시작으로 마을 사람들 모두가 약속이나 한 듯 소리치기 시작했죠. 내 아들을 돌려내라, 도둑놈들아. 수십 명의 목소리가 하나로 합쳐져 새벽 공기를 찢는 거대한 함성이 되었어요. 남자들은 완전히 겁에 질린 표정으로 뒷걸음질 쳤죠. 그들은 고작 몇십 명의 늙은 농민들을 상대하고 있는 게 아니었어요. 그들은 자식과 땅을 지키려는 분노로 들끓는 거대한 공동체와 맞서고 있었던 거예요. 상황이 일촉즉발의 위기로 치닫던 바로 그 순간이었어요. 끼익 하는 또 다른 타이어 마찰음과 함께 우리가 기다리던 두 번째 지원군이 도착했어요. 서울에서 내려온 방송사 취재 차량들이 쏜살같이 달려와 트럭 주변을 둘러쌌어요. 수십 개의 카메라와 마이크가 당황한 남자들에게로 향했죠. 쉴 새 없이 터지는 카메라 플래시 세례에 남자들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그리고 몇 분 뒤 요란한 사이렌 소리와 함께 경찰차들이 도착했어요. 이번에는 달랐어요. 언론사의 카메라가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는 상황. 그들 역시 더 이상 사건을 외면할 수 없었죠. 차에서 내린 것은 저에게 비밀 정보를 주었던 그 양심 있는 경찰관이었어요. 그는 단호한 목소리로 남자들을 제압하고 짐칸을 당장 열라고 명령했어요. 덜컹 하는 쇳소리와 함께 짐칸의 문이 열렸어요. 그 안의 광경을 본 순간 저는 숨을 쉴 수가 없었어요. 퀴퀴한 어둠 속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오래된 도자기와 유물들 사이에 우리 아들 지훈이가 쓰러져 있었어요. 집단처럼 마르고 얼굴은 흙먼지로 뒤덮인 채 미동도 없이 누워 있었죠. 하지만 숨을 쉬고 있었어요. 희미하게나마 오르내리는 가슴. 우리 아들은 살아 있었어요. 지훈아. 저는 비명을 지르며 달려가 아들을 부둥켜 안았어요. 마을 사람들의 환호성과 기자들의 플래시 소리와 범인들이 체포되는 아수라장 속에서 저는 오직 제 아들의 온기만을 느꼈어요. 차갑지만 분명히 살아있는 사람의 온기.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죠. 정의는 승리했고 저는 제 아들을 되찾았다고요. 그때였어요. 제 품에 안겨있던 아들이 천천히 눈을 뜬 것은요. 저는 감격에 겨워 아들의 이름을 불렀어요. 지훈아, 엄마야, 정신이 좀 드니? 아들의 초점 없는 눈동자가 허공을 헤매다 제 얼굴에 멈췄어요. 저는 아들이 곧 저를 알아보고 어머니 하고 불러주리라 믿었어요. 하지만 아들의 입에서 나온 말은 제 심장을 산산조각 냈어요. 그는 낯선 사람을 보는 듯한 아무런 감정도 실리지 않은 공허한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며 힘겹게 물었어요. 누구세요? 그 한마디에 세상의 모든 소리가 멎는 것 같았어요. 환호하던 마을 사람들의 목소리도
카메라 셔터 소리도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죠. 제 눈에서 흐르던 기쁨의 눈물은 순식간에 절망의 눈물로 변해버렸어요. 저는 제 아들을 되찾았어요. 하지만 제 품에 있는 아들은 더 이상 저를 기억하지 못하는 낯선 사람이 되어 있었어요. 길고 길었던 싸움은 끝났지만 제 앞에는 또 다른, 어쩌면 더 가혹한 싸움이 기다리고 있었죠. 저는 텅 빈 눈에 아들을 끌어안고 소리 없이 울고 또 울었어요. 그날 새벽 정의는 왔지만 제게 완전한 기쁨은 허락되지 않았어요. 시간은 흐르는 것이 아니라 쌓이는 것이더군요. 아들을 되찾은 그날 이후 저희 가족에게 5년이라는 세월은 기쁨과 절망, 희망과 체념이 매일매일 겹겹이 쌓여가는 시간이었어요. 지훈이는 제 곁으로 돌아왔지만 그 아이의 영혼은 여전히 안개 낀 어딘가를 헤매고 있었죠. 텅 빈 눈으로 저를 바라보며 아주머니라고 부를 때마다 제 심장은 수천 개의 바늘로 찔리는 듯 아팠어요. 처음 몇 달은 지옥과도 같았죠. 서울에서 잘 나가던 회사에 다니던 둘째 민수까지 모든 걸 정리하고 집으로 내려왔어요. 형을 그렇게 만든 세상의 환멸을 느꼈다면서요. 그 아이는 말없이 곁을 지켰어요. 낯선 아이처럼 변해버린 형을 씻기고 밥을 먹이고 잠을 재웠죠. 저희 세 식구는 그렇게 서로의 상처를 보듬으며 하루하루를 버텨냈어요. 우리는 지훈이의 기억을 되찾기 위해 안 해본 것이 없었어요. 유명하다는 병원은 다 찾아다녔고 용하다는 의사도 수없이 만났죠. 하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늘 같았어요. 머리에 받은 충격과 약물 후유증으로 인한 기억 상실은 현대의학으로도 어쩔 수 없다는 절망적인 말뿐이었죠. 우리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옛날 사진을 보여주며 과거를 이야기해주고 지훈이가 좋아하던 음악을 들려주고 함께 다녔던 장소를 찾아가기도 했죠. 하지만 지훈이는 늘 무표정한 얼굴로 처음 듣는 이야기인 양곡에만 갸웃거릴 뿐이었어요. 그렇게 힘겨운 시간을 보내는 동안 세상은 저희를 잊지 않았어요. 저희 마을의 이야기는 전국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켰고 도굴꾼들과 건설사 그리고 그들에게 협력했던 부패한 경찰들은 모두 법의 심판을 받았죠. 긴 재판 끝에 그들이 훔쳐냈던 고려청자를 비롯한 수많은 유물들은 나라의 품으로 돌아갔어요. 그리고 그 유물들은 지훈이가 마지막까지 일했던 그 박물관에 돌아온 유물특별전이라는 이름으로 전시되었죠. 전시회 첫날 저희 세 식구도 그곳을 찾았어요. 수많은 인파 속에서 지훈이는 유리관 속에 고이 놓인 청자들을 한참이나 말없이 바라보았죠. 그 순간 아들의 눈동자가 아주 희미하게 흔들리는 것을 저는 보았어요. 비록 기억하지는 못해도 아들의 영혼은 자신이 지켜낸 것들의 가치를 느끼고 있는 것만 같았죠. 저희 가족은 이 사건을 통해 받은 보상금과 저희를 응원해 주신 많은 분들이 보내주신 성금을 의미 있는 곳에 쓰기로 결심했어요. 저희는 충주문화유산기금이라는 작은 재단을 만들었죠. 저희처럼 힘없는 사람들이 개발 논리 앞에서 소중한 역사를 잃는 일이 다시는 없도록 미처 발굴되지 않은 유적지를 찾아내고 보존하는 일을 돕기 위해서였어요. 민수가 재단의 실무를 맡았고 김 이장님과 이동진 기자, 최강민 씨가 이사로 참여해 주셨죠. 저희의 아픔은 더 큰 역사를 지키는 씨앗이 된 셈이에요. 재단의 활동은 생각보다 큰 반향을 일으켰어요. 저희의 이야기는 사람들에게 잊혀가던 문화유산 보존의 중요성을 일깨웠고 저희 재단의 노력 덕분에 정부에서도 그 지역 일대를 정밀 조사하여 새로운 유적지를 여러 발견하고 보호구역으로 지정하게 되었죠. 저희는 더 이상 아픔을 간직한 피해자가 아니었어요. 우리는 역사를 지키는 파수꾼이 되어 있었죠. 그리고 다시 5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어요. 아들을 되찾은 지 꼭 5년이 되는 추석을 하루 앞둔 날이었죠. 그동안 저희는 단 한 번도 선산에 가지 못했어요. 그곳은 우리 가족에게 너무나 큰 상처가 서린 곳이었으니까요. 하지만 그날 아침 민수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이제는 가봐야 하지 않겠냐고. 할아버지께 그리고 아버지께 형이 무사히 돌아왔다고 인사드려야 하지 않겠냐고요. 저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지훈이는 여전히 기억이 없는 상태였지만 묵묵히 저희를 따라 나섰죠. 5년 만에 다시 찾은 선산으로 가는 길은
스트레인지리도 평온했어요. 상처가 아물고 새살이 돋아나듯 그 길 위에도 새로운 풀과 나무들이 자라나 있었죠. 저희는 먼저 남편의 묘에 절을 올렸어요. 그리고 조상님들의 묘를 돌며 묵묵히 벌초를 시작했죠. 지훈이도 민수가 건네는 낫을 받아들고 서툴지만 묵묵히 풀을 베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한참을 일하고 있을 때였어요. 우리가 지훈이가 납치되었던 큰할아버지 묘 근처에 다다랐을 때 갑자기 지훈이가 손에 든 낫을 떨어뜨리며 머리를 감싸 쥐는 거예요. 아들은 비명도 지르지 못한 채 극심한 고통에 몸을 떨고 있었죠. 지훈아, 왜 그래? 정신 차려. 저와 민수가 달려가 아들을 부축했지만 아들은 아무것도 듣지 못하는 것 같았어요. 이제는 나이가 들어 눈도 침침하고 걸음도 느려진 늙은 마루가 갑자기 남은 힘을 다해 어디론가 달려가기 시작한 것은요. 녀석이 달려간 곳은 5년 전 피 묻은 가방끈이 발견되었던 바로 그 커다란 바위 앞이었어요. 마루는 바위 앞에 주저앉아 애처롭게 저희를 돌아보며 낑낑거렸어요. 고통스러워하던 지훈이가 홀린 듯이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마루를 향해 걸어갔어요. 저와 민수는 숨을 죽인 채 그 모습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죠. 지훈이는 바위 앞에 다다라 천천히 한 손을 뻗어 차가운 바위 표면을 매만졌어요. 그리고 자신을 올려다보는 늙은 마루의 머리를 쓰다듬었죠. 바로 그 순간이었어요. 아들의 텅 비었던 눈동자에 아주 작은 빛이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아들의 입술이 희미하게 떨리더니 아주 작은 목소리가 새어나왔어요. 마루, 야. 그 이름을 부르는 순간 닫혀있던 기억의 댐이 무너지듯 아들의 온몸이 격렬하게 떨리기 시작했어요. 아들은 고개를 돌려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았죠. 5년 만이었어요. 제 아들이 저를 어머니로 바라본 것은 아들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폭포수처럼 쏟아져 내렸어요. 그리고 마침내 제가 5년을 하루같이 기다려온 그 목소리가 터져 나왔어요. 머니. 그 한마디에 제 5년의 세월이 눈 녹듯 사라졌어요. 저와 민수, 그리고 지훈이, 우리 세 식구는 그 기억의 바위 앞에서 서로를 부둥켜 안고 한참을 울었어요. 기쁨과 슬픔, 감사와 회한이 뒤섞인 눈물이었죠. 우리는 한 사람의 아들을, 한 사람의 형을 되찾은 것이 아니었어요. 우리는 잃어버렸던 우리 가족의 온전한 모습을 되찾은 것이었죠. 추석 아침의 햇살이 눈물로 젖은 우리 가족의 얼굴 위로 따스하게 쏟아져 내리고 있었어요. 길고 길었던 어둠이 끝나고 마침내 우리 가족에게도 진짜 아침이 밝아오고 있었어요. 한 어머니가 시작한 싸움은 결국 모두의 것이 되었어요. 아들을 되찾게 한 것은 법이나 권력이 아니라 땅의 기억과 포기하지 않는 사랑이었죠. 진정한 기적은 언제나 가장 깊은 뿌리, 바로 그곳에서 시작되는 법이니까요.